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여름 어르신 초청 온라인 큰 잔치에 참석하신 실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 여름은 3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무척이나 덥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도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답답한 여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가득 담아드릴 진또배기 프로그램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첫 순서로 건강박스와 요가 아카데미를 통해 저희의 굳어있던 몸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건강박수를 배워볼 건데요. 이 건강박수에는 혈액순환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박수 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야 연결해서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하나 둘 셋 넷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 캠프 요가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바다리 하시고 엉덩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셔서 뒤로 빼주시고, 다리는 발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힘드시면은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노래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몸이 어때서 요가하기 딱 좋은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숨쉬기 먼저 몇 번 하고 갈게요. 자, 눈 감으시고 허리 펴시고 척추 펴시고, 자, 복식호흡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게 힘드신 분은 코로 내뿜는 게 힘드신 분은 입으로 후 하고 내뿜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호흡하시면서 내 몸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목, 어깨, 팔, 그 다음에 몸, 다리, 발.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살며시 눈 떠주시고요.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굳고 뻣뻣해져요. 그래서 온몸을 두드려서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한번 깨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번씩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세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뻗으시고 손등부터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검지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뚝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수리 갑니다. 톡톡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통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드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펴셔서 여기 허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종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발 가지고 오셔서 쏙 들어간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다리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앞바다리 하시고 손 깍지 끼셔서 숨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서 가슴까지 천장을 바라보고 천장을 한번 쭉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당겨주십니다. 숨 한번 쉬고, 자, 내리면서 등 말아서 배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쭉 뻗으셔서 하늘 봐주시고, 자, 숨 내쉬면서 팔 내려옵니다. 배꼽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크게 들어서 크게 돌려서, 자, 트위스트 합니다. 반대 무릎 잡으시고 뒤쳐다봐 주시고, 다시 원위치 한 번 더 가요. 크게 돌리셔서 트위스트, 정면
이번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셔서 발바닥이 두 개 안 붙어도 돼요. 자, 무릎 잡으시고 한번 골반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 잡으시고 엉덩이 뒤로 미시면서 앞으로 기울일게요. 요게 되시는 분은 밑으로 내려가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제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자, 이게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내려가서 발 사이에 얼굴을 갖다 대도 돼요. 자, 바닥 잡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 주십니다. 자, 한 다리 접고 한 다리 펴시고 옆으로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손 옆 잡으시고 원을 한번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서 자, 옆구리 늘려주겠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가서 자, 내려오시고 바닥 잡으시고 몸 살짝 틀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되신다 그러면 발을 한번 감싸 주시고 자, 바닥 잡으시면서 천천히 올라와 주십니다. 반대쪽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에 잡으시고 손을 크게 한 바퀴 돌리시고 한 바퀴 돌리셔서 옆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옆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신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시고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닥 잡으시고 몸 조금 틀어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게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내려가시고 자, 발도 한번 되시는 분은 감싸 보시고 자, 바닥 잡고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다리 접으셔서 다리 벌리시고 자, 뒤로 깍지 끼셔서 한번 가슴 열어보겠습니다. 자, 숙이시면서 살짝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자, 올라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골반 잡으시고 왔다 갔다 될 수 있으면 허리가 말리지 않고 굽지 않고 등이 굽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엉덩이는 뒤쪽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바닥 잡고 갑니다. 다리 조금 벌리실 수 있는 분은 더 벌리셔도 되고 이게 된다 그러면 한번 박쥐 자세로 갑니다. 자, 팔꿈치 내려가고 나는 여기까지야 하면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는 좀 더 할 수 있으면 팔 뻗어서 어디부터 가냐면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가슴, 머리. 자, 숨 쉬면서 천천히 바닥 잡고 올라오셔서 다리 흔들어서 털어주시고 자, 모아주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몸 잘 푸셨나요? 너무 유연하게 잘 따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춤추게 할 시간입니다. 먼저 노래 공연인데요. 미얀마에서 부르는 테스형, 뉴질랜드에서 부르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중국에서 부르는 요즘 너 말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코트디부아르 사파리 댄스팀의 풍성과 힘내 공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은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둥내 뺏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드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전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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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 형.
해주는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준 햇살이 되고 조금만 더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주는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저렇게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마을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주는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주는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I'm so sorry.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도 덜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걸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려도 우와, 빨간 풍선에 담을 수 있을까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은 박문택 변호사님께서 크리스마스 1944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낳고 온 가족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예상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희망을 가지는 것하고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달려가는 그 부분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희망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저거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희망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거부감을 그 속에서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로지 희망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만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 시간에 Everything and Nothing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냥 해보자.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게 따라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내신 9등급. 예,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등급입니다. 무기정학. 학교 가서 공부는 못하고 반성문만 썼습니다. 그리고 가출. 이 세 가지 제목의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정말 그 젊음을 불사르면서 잘 지내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두운 시기를 18살부터 23살까지 한창 때인 이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 끝 무렵에 제 마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까지 다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때? 한번 해보지 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계속 실패를 했고 또 하면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실패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이 생각이 5년이 끝날 즈음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 내가 어디서부터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볼까? 사회적인 경험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실패했던 것이 공부였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그냥 놔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계속 제 마음에 열등감이 생길 것 같았고 비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공부에 희망을 갖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 들어왔는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이때는 참고서를 사야 된다고 어머니께 돈을 받습니다. 엄마, 참고서 사야 돼.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보여드립니다. 이거 15,000원인데 엄마 샀어. 그래, 열심히 해.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그 책을 들고 헌책방으로 갑니다. 가서 반값에 팔아서 그걸로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환불하면 100% 받는데 괜히 헌책방에 가서 50%만 받고 그 돈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제가 다시 그 책들을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지만 대학을 가보자. 그렇게 좋은 대학, 남들이 아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자. 그렇게 해서 법학과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 만족했죠. 부모님도 만족했고, 저 아이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애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대학을 갔구나. 그 생각에 대견해 하셨어요. 저도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법학과는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있는데 그 될 대로 되라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요하는 그런 법학과는 저와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좀 더 해볼까? 그냥 대학 공부만 하는 것 말고 여기서 하나의 목표를 더 정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넘볼 수 없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사법시험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때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문택이 저렇게 공부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사법시험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문택이는 공부했던 애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저러다가 애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전해 주셨어요. 그냥 아버지만 딱 듣고 끝냈는데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나에게 사법시험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는 그런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뭐 실패한다고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시험 말고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떨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원했던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제가 나도 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없을까? 나도 강의를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부터 신림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 여전히 그때의 강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데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덧 보니까 여기저기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책을 출판할 준비를 거의 다 한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잘된 면을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흘러오면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성공하고 다 희망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해서 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저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희망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정말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저 옆에 항상 보면은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희망은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도 제 몫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은, 저는 희망을 배신해도 희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저 옆에 기회를 주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런 존재가 희망이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락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는 졌어. 이제 패배해서 끝났어. 실제 프랑스 정부가 히틀러와 협상을 하면서 프랑스 북부는 직접적인 히틀러의 통치에 들어갔고 남부 지역도 괴뢰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전투에서 진 것이지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2차 대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유대인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도 여지없이 나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몇몇 수용소를 전전을 하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의사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이 마른 빵으로 하루를 견뎌야 되고 또 여차하면 가스실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위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안에서 어차피 밖의 상황은 이 빅터 프랭클이 알 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견딜까? 그리고 저 사람은 잘 견딜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절망하고 쓰러져서 죽게 될까? 왜냐하면 거기서는 절망하면 마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독일 병사들이 시키는 힘든 일을 못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사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안에서 몇몇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용소에 대한 생각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밤이나 새벽에 정말 앉지도 못할 빽빽한 공간의 화물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을 합니다. 문을 열리면 캄캄한 상태에서 독일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나와! 뭘 꾸물거려 빨리 나와! 그러면서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너는 이쪽, 너는 저쪽. 그러고 나서 한 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오른쪽 줄 너희들은 나오고 목욕탕으로 간다. 출발! 데려갑니다. 목욕탕의 모양은 되어 있지만 거기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가 나오는 가스실입니다. 그 안에 가서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특히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생존을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가지고 왔던 소지품은 다 빼앗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끌려가도 이 사람들 어디 데려가도 우리가 공간만 제한되어 있지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가족들과 지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챙겨왔어요. 이 독일 병사들이 소지품 다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빨가벗겨서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밀어버리고 목욕탕으로 보냅니다. 2분 안에 목욕을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채찍과 몽둥이질을
맞아야 됐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수용소에서 준 옷을 입고 막사로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끌고 갈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는 어딜 가고 누구는 어딜 따라가고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되면은 또 독일 병사의 고함 소리와 욕설이 들립니다. 한 번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모든 일이 만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수많은 공포들을 하루 안에 겪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공포가 일상이 됩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보면 또 가스실을 보지 않습니까? 독가스실을. 그러면 야,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가스실을 볼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공포스럽고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죽고 싶지만 가스실을 보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싶으면 언제라도 저게 끌려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애써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스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매를 맞으면 정말 몸이 아프겠다. 육체적으로 힘들겠다. 하지만 그분들도 다 그 전까지 정상적인 가정, 직장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매를 맞으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인격적인 모멸감을 크게 느껴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빅터 프랭클이 봤을 때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버텼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굉장히 특별한 일을 목격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그런데 가장 급격하게 사망률이 증가한 기간이 1944년 12월 25일부터 1945년 1월 1일까지, 즉 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새해가 되는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사망률이 확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이 수감자들을 돌봐주는, 치료해주는, 물론 살고 죽는 그 문제는 독일 병사들이, 독일 장교들이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에게 빅터 프랭클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혹시 노동 조건이 더 가혹해졌습니까?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식량이 더 줄었습니까? 식량 공급이 악화됐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크게 전염병이 도는데 새로운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습니까? 역시 의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뜻 이야기가 힘들지요. 이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1944년 12월 25일 이때는 우리가 나갈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월 25일이 아침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수용소의 문을 적십자사가 열면서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러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힘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새벽에 똑같이 늘 들었던 독일군의 욕설, 폭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끔찍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끔찍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못 나가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이 이 사람들 마음을
엄습했고 이 절망이 이 사람들의 저항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분명히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밖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12월 25일에서 조금만 앞당겨 가보겠습니다. 1944년 이 2차 대전은 1939년 9월에 시작해서 1945년 5월 달에 막을 내립니다. 물론 유럽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 거예요. 1944년 12월 25일은 이 전쟁 기간 중에 있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이 되기 전 열흘 전에 12월 15일에 영국 육군 원수인 몽고메리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은 미국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더 이상 공세를 펼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육군 원수가 그 정도 말할 지경이니까 이미 연합군 병사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사실 전쟁 초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맞아서 많은 고전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참여하면서 물자와 무기들을 대량 동원을 받아서 이제 이 전쟁의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1944년 12월 15일에는 이 몽고메리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연합군이 이겼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 소문이 수용소까지 들어간 거지요. 근거가 없지 않지요. 그래서 수용소 사람들도 몽고메리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실제 많은 전선에서 연합군 병사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이제는 버티고 있는 독일군들을 몰아내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지 독일군들이 연합군 있는 곳에 쳐들어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많은 병사들이 휴가를 갔고 신참들이 이 전선에 대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그렇게 몽고메리 장군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히틀러는 어떤 상태였냐면 약물로 겨우 버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낮에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신 착란 상태가 왔었어요. 그 전에 암살 시도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도 이상해지고 몸도 점점 굳어갔는데 그 의사가 비타민 주사를 놓는다고 늘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건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이었던 히틀러가 실제로 보면 20, 3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히틀러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습니다. 정말 몽고메리 장군의 이야기처럼 독일은 더 이상 연합군을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마지막 한 방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 한 방으로 이 전쟁 자체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좋은 조건에서 연합군과 협정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 히틀러에게는 아주 달콤한 추억이 있었거든요. 전쟁 초기인 1940년 5월에 이 프랑스로 진격을 하는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국경 지역에 아르덴이라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전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대규모 공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국경선, 이제 그걸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 때 거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요새들을 세워놨어요. 그곳으로는 독일군이 넘어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대서양 쪽으로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죠. 그 중간에 아르덴이라는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별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만에 이 독일이 정말 아무도 이 숲을 통해서는 올 수 없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반나절 만에 전차를 끌고
프랑스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협상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달콤한 추억이 히틀러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연합군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이 아르덴 숲을 통해서 벨기에의 바스토뉴 지방, 그리고 생비트 지방, 이 지방을 점령하면서 결국에는 안트베르펜이라는 항구, 여기에 연합군 보급 기지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히틀러가 점령을 하면은 이 연합군들이 보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게 됩니다. 40년 5월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국군들이 고립이 돼서 그 유명한 됴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성공을 하면은 똑같이 되고, 그러면은 영국도 연합군도 항복할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땅을 나눠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조건에서 물러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메리가 장담을 한 12월 15일,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12월 16일 새벽에 이 독일이 아르덴 숲을 지나가서 벨기에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두 군데서 싸워야 됐습니다. 이 동부 쪽에서는 소련과 싸워야 됐고, 여기가 동부전선이죠. 이제 연합군과 싸우는 곳이 서부전선입니다. 유럽 쪽에. 이 두 군데서 싸워야 됐는데 히틀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합군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동부전선에 있는 좋은 병력과 물자와 전차들을 비밀리에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텅 비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아르덴 숲을 공격해 나갑니다. 28개 사단이 독일에서 동원이 되었던 반면에 그것을 맞이하는 미국의 병력은 4개의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날씨까지 히틀러를 도와줬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 항공기들이 독일 전차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연합군이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스토뉴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벌지 전투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연합군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생비트에서도 그렇고 벨기에 여러 지역에서 참 어려운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날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12월 23일이 되니까 일주일이 지났죠. 안개가 갑자기 확 개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날아올 수 있습니까? 연합군 항공기들이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우면 희생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비슷하고 파괴된 전차 수도 비슷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연합군은 공업력을 가진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서져도 다시 만들어내고. 하지만 독일은 전쟁 후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는 걸 다 끌어와서 한 방만 크게 때리자. 그 목적으로 간 것이죠. 12월 23일 안개가 그쳤습니다. 연합군 항공기 폭격기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을 하나씩 그리고 독일 지원군들을 모조리 사살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그리고 하루가 지난 12월 24일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AJP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2월 24일 맑은 날씨의 하늘 아래 연합군 항공기들이 독일 전차를 무참히 파괴했고 독일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는 이 상황을 잘 몰랐겠죠. 이 소식을 듣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또 전쟁이라는 것은 그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지역적인 전투가 아직 남아있고 거기서는 서로 누가 이기냐 하면서
계속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독일군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자, 수용소 안에 있는 분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희망 말고 그렇지 않은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빅터 프랭클이 표현하기로는 나이브 호프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희망, 순진한 희망, 순진에 빠진 희망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왜?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갈 거야. 이게 왜 막연한 희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구체적이어야 하나? 더 자세하게 계획을 가져야 되나? 그러면 성탄절 말고 성탄절 아침 9시까지는 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좀 덜 막연합니까? 그것도 막연하다면 아니 성탄절 아침 8시 55분까지는 나가게 될 거야.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사가 말한 표현을 빅터 프랭클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미래가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에 대한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희망의 본질, 희망의 핵심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지탱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지탱하는 것이 이 의자입니다. 제 몸이 무거운데 이 의자가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희망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지탱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희망만 가지면 돼? 노력은 안 해도 돼? 이 희망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희망이 주는 노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믿어주면 됩니다. 아니, 희망이 믿어져? 예, 믿어집니다. 희망 아닌 다른 것을 쳐다봐서 그렇지 희망을 쳐다보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흘러가 보겠습니다. 12월 24일에 이제 독일의 대공세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전선인 소련도 홀가분하게 독일의 동부 점령 지역을 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1월 20일에 작전을 개시하려고 했는데 연합군과 서로 의논을 해서 그 기간을 8일이나 앞당겼습니다. 왜? 동부 전선에는 독일이 쓸만한 무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다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파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8일이나 앞당겨서 1월 12일 날 이 소련이 독일 동부 점령 지역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을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의 오시 비행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명을 독일식으로 할 때 아우슈비츠가 되는데 이 바르샤바와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열흘이 지난 1월 27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이 열립니다. 해방이 됩니다. 조금 더 가보죠. 소련군이 2월 11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들어갑니다. 독일군은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4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으로 갑니다. 역시 독일군이 패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4월 20일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입니다. 자축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그가 세우려고 했던 제3제국을 장례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4월 30일 히틀러는 몇 남지 않은 부하들에게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 달에 이 독일 군들이 연합군과 소련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약 한 달이 지난 1월 27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이 지나서 해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마음에는 그 희망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희망을 의심했던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면 희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그 자체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희망이라는 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희망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따라오게 만듭니다. 나를 보고 따라와. 나를 믿어줘. 여러분들 희망인데, 저의 희망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희망인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갖추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일 뿐이지 이 희망은 희망 자체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내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그 희망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을 가졌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 희망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또 가족들의 어려움에서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제 옆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옆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면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그렇지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버렸다 하더라도 그 희망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통해 우리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들도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마음에 희망을 품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였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후 프로그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